3번 지구 단위 계획 사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개발 사업도 왕속지구, 과천지구 등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기환경에 관한 사항이 담기기 때문에 항상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성공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계속 접목하게 됩니다. 우리 내용 잠깐 해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에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2번과 4번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 필수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세대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가 행위 제한이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총 5개입니다. 충분한 기반 시설에 배치에 관한 사항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왕속지구 개발하게 되면 그 왕속지구에는 20만 명이 거주하거든요. 저 20만 명이면 지방 도시의 경우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국에 10만 안 되는 시군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왕속지구에 20만 명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개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망에 관한 사항과 휴식 공간이나 전기, 수도 공급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은 난개발이다. 계획적 개발이다. 계획적 개발로서 쾌적한 도시 환경이 보장될 겁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제한과 건축 제한이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면적과 연 면적을 좌우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우리 학원 뒤편의 상가주택에는 15년 전에 호평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땅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곳에는 4층짜리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 4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높이, 최저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4층짜리 건물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익이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그냥 15년 동안 비어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는 대각선편에 모델 하우스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곳이 종교 용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종교 용지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잘 운영되는 곳이라면 참 괜찮겠지만 교회 운영이 좀 힘든 곳이라고 하면 만들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아마 계속 모델하우스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물 높이에 대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최저한도가 20m로 결정되었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m짜리 건물 건축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강제성을 띠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이고 만약 호평지구에 또는 왕속지구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토지를 거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필지별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하셔야 됩니다. 건축 제한마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는 상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종교 용지라고 하면 사찰이나 교회밖에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해서
충분한 중개, 확인, 설명, 하차일 겁니다. 취지는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5가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특별히 5번 보시게 되면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얘를 배형 세건이라 표현합니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6번에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이라는 말 사셨죠. 우리 항상 하시는 게 기환경인데 여기는 환경, 경관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반면 기반설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다음 페이지에 박스 속에 3개 법령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과 주장법은 무시하더라도 이번 건축법 찾으셨죠? 대지의 조경, 공개 공정 확보,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 5가지는 건축법상 완화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하게 되는데, 완화 가능한 법령으로서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시고, 건축법과 관련되어 완화 가능한 규정 5가지를 조공관계 제한이란 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국사 공부하다 보면 조선과 명나라는 조공관계였는데 그 조공관계가 잘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면 받는 것, 그러한 관계라면 합리적인 관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공관계, 만약 주기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 대지안의 조경. 우리 건축법 4월달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하여야 한다. 공장과 물류시설에 대한 특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물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조경 의무가 생략되지만 그 위치가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적 상업지역 안의 물류시설은 반드시 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 공개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종업원, 판문숙,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면 공개공지 설치할 장소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산업단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재판받으면서 무죄 판결된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그 대장지구의 개발사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신 264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 기억하시고, 이 가로구역은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은 허가권자가 하게 되는데 시군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 심의 거치지만 특광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조학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그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일 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에 일조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고,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만, 다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건축되어 있는
공동택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거면 여기에서 제가 부정하는데 두 문제 나옵니다. 듣고 기억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완화 가능한 법령 찾으라고 하면 총 5가지인데 그 5가지는 조공관계 제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그 완화와 관련되어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된다. 비도시지역도 지정된다. 비도시지역도 지정되게 됩니다. 특별히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반면 도시지역에는 용도지구면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볼 겁니다. 100%와 120%, 150%, 200%라는 것을 보고 비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50과 200%를 보게 됩니다. 다만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얘는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면 홀수회차 때. 그래서 내년에 시험에 나오겠지만 올해는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역과 내용. 그러면 우리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도시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완화 찾으셨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200.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만약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60%인데 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60이 아니라 최대 1.5배 90까지.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1, 3, 5 50이 높아지게 되면 200입니다.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그 2배인 400%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회 때와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바로 리언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다. 1번 한옥마을, 2번 차 없는 거리.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은 서울 같은 경우는 북촌이나 인사동 쪽을 말하는데 그곳의 골목길은 폭이 1m 채 안 되거든요. 보통 차량의 전폭이 1.8m이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에는 차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을 만들더라도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옥마을의 경우는 차가 다닐 길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요건은 한옥 건축과 관련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100% 완화란 말을 쓰게 됩니다. 어디에만? 한옥마을과 차 없는 거리에. 그리고 이것입니다. 용적률 120,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용적률 120% 범위 내 완화 적용한다. 이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물의 높이를 얼마?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100원 주차장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완화하는 겁니다. 반면 4번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완화 찾으셨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당해 용도 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비도시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비도시지역에는 비도시지역은 관농자를 말합니다. 그 관농자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에는 조안면 일대를 말하는데 그 조안면 일대 차 많이 다닌다? 네, 많이 다니겠죠. 많이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지정된 법률이거든요. 그 당시 조안면은 차 많이 다녔다? 거기 없었다?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서울 강남도 차 없었습니다. 테헤란로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충 살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저희 아파트가 800세대인데 800세대 중에 차 있는 데가 한 100세대가 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월급 치르면서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많이 증가되었고 이때부터 차를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월드컵, 올림픽이고 그 당시 차 없었으면 그래도 지금은 엄청 많았지만 그러면 다시 2003년에 강남 빼버리고 조합일 때는 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 지역에 집을 만들 때 주차장을 꼭 만들어라 그런 강행 규정 둘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이 비도 지역에는 높은 건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 자체에 대해 규제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 지역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 63빌딩 만들게 되면 그 건물 분양되겠습니까? 미분양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잘 살겠습니까? 파산했겠습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 비도 지역에는 주차장과 그리고 높이 제한에 관한 것이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건폐율, 용적률만. 그래서 비도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배, 최대 2배까지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인데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러면 1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아파트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 건축 가능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남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이면 15층짜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주변에 초등학교나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되면 10만 제곱미터, 대충 3만 평 넘으면 그곳에 아파트 만들 수 있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0만이면 몇 세대 거주하겠습니까? 3,0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업을 하시면서 계획관리적 땅이 내가 중개할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히 중개하시면 몇 천만 원 받고 마는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접목시키기 위해 한번 노력하시게 되면 그 대가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끝나십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도시역에는 주차장,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각각 완화시키는데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 있다 없다? 없다. 높이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시료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있은 날부터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어야 하고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3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효력 잃는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1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착이라는 말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7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저랑 내기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꼭 시험에 나온다. 저는 그게 걸고 싶은데 46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찾으셨죠? 46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찾으셨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자. 안 나온다에 걸고 싶으신 분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안 나온다고 그러겠다고 하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제도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판 문제를 잡아가시는 게 필요한데 바로 41페이지입니다. 제7절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사셨죠? 근데 공법이 처음이시면 이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신 처음이더라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아마 제가 매년 하게 되면 한 80개 정도를 80개 주요 테마 가지고 계속 문제 돌리거든요. 그러면 대충 30개는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정답 지문과 모의고사에 봤던 지문이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기억 안 날 테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 80개 테마만 계속 하시는 게 아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지엽적인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함께 해 나가실 것으로 개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무엇하기 위한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건물 건축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는데 그 건물 건축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인프라 시설이 있다면 도로, 학교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 해서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기반설의 공급과 환경 조성과 경관에 저촉되지 않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환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군 관리 결정에서 사업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사업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계획적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세 설치 그리고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이 기반설은 공립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있죠. 시립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료원 같은 개인병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왕속지구처럼 개발사업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 하나를 구입해서 산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 만들 거나 또는 내가 이용할 공장 또는 물류창고 만들기 위한 소규모 개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이 지어진 지 30년 지나게 되면 한 재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신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 큰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것과 규모 작은 사기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규모 크고 공익사업일 때만. 반면 규모 작고 사기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 학원 건물을 한 30년, 40년 뒤에 철거하고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개발, 정비, 보존이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개발행위라 하고 저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4월달까지 해주셔야만 되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약집 할 때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하여튼 지금 국토계획법은 소규모 사기사업은 어떤 방법을 한다? 개발행 허가받고 하는 것이고요. 크고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시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개발, 정비, 보존,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은 사실 시험에 나올 것만 쫙 하면 간단히 진행하는데, 하여튼 이게 집행에 관한 법률의 의미라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좀 파악해 주십니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방법으로. 소규모이고 사익사업은 개발인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된 허가 파트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것과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험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안 되더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4가지 사항만큼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 두 번째 책에 적어놨습니다. 응급조치, 그리고 세 번째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경미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일단 책을 보십니다.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시험 문제 하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무조건 하자. 이제 얘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41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1번 건축물 건축, 공단을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 속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생활하다 보니 시골 생활을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농한기가 벼를 수확하고 나면 토질이 좀 약화된 농경지에는 다른 곳에서 흙을 잔뜩 사다가 흙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성토라 표현하는데 그 성토하는 것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 그게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농지나 밭에 흙이 잔뜩 쌓여 있는 거 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토속 채취, 채석장 보신 적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 토지 분할. 그리고 5번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셨는데 저 토지 분할의 경우는 공사한다 안 한다. 그냥 선 하나 그으면 토지 분할입니다. 그리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차를 주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사 수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6가지 개발 행위 중에 준공 금사 없이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방금 보셨던 토지 분할과 물건의 적치. 이 2가지에는 준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추천해 오신 것 딱 하나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 행정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1.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행위는 내가 살 집 만드는 것이죠.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살 집을 만들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살 집을 만들 때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이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하거나 토지 분할하는 것, 그 일체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그 개발 행위 하고자 한다면 뭐 받고 해라? 허가 받고 해라. 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물 만들 수 있거든요. 대학을 만들거나 공립학교 만들거나
뭔가 건물 만들게 된다면 그것도 건축물 건축이지만 따로 허가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내면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건물 만들게 되면 공립학교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미 행정청이 결정한 것을 또 다른 행정청인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만약 2번 허가받고 건물 만들려고 하면 이는 과잉 규제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재복구 재단 설비한 응급조치 가로속에 1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속초에 화재 산불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어셔야 되는데 이걸 정상적인 개발행위 허가 절차 받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재민을 위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개발행위 완료하게 되면 1월 이내 사후 신고는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응급조치 당시에는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사후 신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도 안 하는 겁니다. 허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란 말 쓰게 된다면 행위 당시에는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얘는 사후 신고이기 때문에 응급조치 당시에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 녹간동에 농림업종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로속에 육상 어류 양장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면 농사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바람 불면 날아간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나중에 학교를 만들기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이거 쉽게 제거하고 학교 만들 수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메기 키우기 위해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되면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이 땅 파놓은 것 메꿔야 되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류,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앞에 어류, 양식장이라는 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어류, 양식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갑은 그냥 지나가시고 다시 갑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천천히. 그리고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받고 한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것 국유재산입니다. 나는 국유재산 안다 모른다. 민법에서 다 하셨던 걸 겁니다. 그리고 3번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그러면 이 둘도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라가 자기 땅 분할하는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효력 발생하죠. 이 땅은 향후 나라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묶어놓고 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는 토지 분할로서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1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확인되십니다. 개인이 만드는 도를 뭐라 한다? 사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남양주에 원주민이란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가끔 맹지가 있는데 이 맹지가 큰 도로로부터 여러 필지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을 때 남의 땅을 한 10평, 5평 정도 사들이면 도로에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이 맹지는 더 이상 맹지가 아니라
대지가 되는데 그 대지가 바뀌게 되면 10배에서 20배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꼭 한번 해주십니다. 대신 우리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거치면 원주민 중에 이 땅 소유자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 아마 도로 내주는 데에 동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가 뭐다? 사도 개설 허가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이런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에 한 필지였던 땅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리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분만 더 하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기 개발행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최소 4가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것, 응급조치, 경작위 위한 토지 형제 변경,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 분할은 자기가 행정적인 허가권자 분할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개발행 허가 절차입니다. 동일하게 기업 보십니다.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얘가 기환경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니은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추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다 모른다. 그러면 저 설명 드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개발행위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 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앞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을 때만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만약 개발밀도 관리구역 대신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2번 허가권자 처분입니다. 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내에 허가 보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동네 놓습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이 개발 행위를 직접 진행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걸 많이 하시면, 아니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면 1년 살림살이가 참 넉넉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니언, 디귿, 리얼 묶어놓습니다. 니언, 디귿, 리얼 묶어놓습니다. 니언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그리고 디귿은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 의견 들어야 된다. 그리고 리얼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니언, 디귿, 리얼 묶어놨습니다. 우리는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방금 3가지 형태 보셨는데 여기에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집 만들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의 의견 청취,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귀속될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청취, 조건부 허가 시에 조건 붙이고자 할 때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 3가지 절차만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니언, 디귿, 리얼.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면 니언과 리얼이 시험에 나오는데 니언, 리얼은 자주 나옵니다. 디귿은 가끔 나옵니다. 다만 이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미음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그래서 기반설부터 조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면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공이라 하는데 공공은 돈 낸다 안 낸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기억하실 게 여기 이행보증금은 마음속에는 숫자 2가 담기셔야 됩니다. 이행보증금입니다. 여기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예치하게 한다? 20%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도정법과 주택법에 시공보증이란 말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 시공보증을 파자하면 이게 나오는데 얘와 연결되는 숫자는 4도 있군요. 4도 있습니다. 4도 있지만 얘 보면 3. 그래서 시공보증은 총 공사비의 30%입니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리고 3.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1.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30,000 동그래 놓습니다. 보존녹지역은 5,000 미만. 5,000 동그래 놓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 미만. 얘를 꼭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그러면 2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은 무엇을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죠. 그래서 2, 3은 도시군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끝에 보시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이룰 것. 그리고 5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래서 4, 5 묶어 놓으시면 얘가 기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셨던 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물 건축,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는 허가 신청 대상인데 내가 내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건물 건축하면 안 되죠.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 우리 스스로 집을 만들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지만 워낙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 첫 번째는 맹지에는 건물 건축하지 못합니다. 도로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수도, 하수도, 정화조, 그런 기반설을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사항, 경관, 저축되지 않는 사항, 이런 모든 계획서를 포함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발하는 곳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입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인 때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서류를 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관할 관청은 딱 2명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그리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죠.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 구청장은 허가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관할 관청은 사실 3명 나오는 겁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그중에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일이었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된 관할 과정은 허가권자라는 것. 그것 빼고는 모두 결정권자가 처리할 업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받은 때 15일 내 허가 불허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첫 번째 면적 요건인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작다. 만약 규모 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요. 규모 작을 때만 개발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관련되어 어떤 면적 미만인데 그 면적은 5천, 3만 그리고 그 밖에는 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3만이나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 3만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대상이 딱 3개이기 때문에 3만입니다. 만약 두 개가 이상했다면 걔는 2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중에 그 면적이 3만 미만일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5천. 이 5천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는 얘가 이자로 보이셔야 됩니다. 거울에 반사하게 되면 5자는? 거울에 반사하면 5자는 이자가 얘가 거울이면 아니면 호수 앞에만 세워져 있는 뭐 이상한 건물이 있다면 이게 거꾸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5자는 뭘로 보인다? 이자로. 그래서 앞으로 5천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마음속에는 몇 자로 보인다? 2자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 중에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규제가 가장 심한 보전 녹지지역이고 비도시지역 중에 5천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 그래서 여기 5천 미만이 적용되는 것은 도시지역 중에 규제가 가장 심한 보전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해놓으시면 도시개발법도 해결됩니다. 대신 작년에 도시개발법에 이걸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해놓으십시오. 무조건 해놓는 겁니다. 해놔야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이 5개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의 경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인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5천이 적용되는 것은 딱 2가지인데 도시지역에 하나, 비도시지역에 하나. 5천 미만은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이거든요.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지역에 개발행위 규모가 5천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만 미만은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규모 이상이 되어지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 못 받습니다. 이 면적 요건 갖췄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거지역의 땅을 만약 2만 제곱미터가 가지고 있다면 한 방에 개발하고자 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2반체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지구단위 계획할 때 뭔가 뒷돈 줄 게 참 염려된다고 하면 얘를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00 미만으로 쪼개어서 개발 사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 10,000 이상일 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용도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건축제한 기억나시죠? 위락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건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설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근린생활시설을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공중 화장실, 지갑 분실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화장실 갔다가 파출소 갔다가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를 뭐라 한다? 지역자치센터. 그걸 돌아다니게 되면 걔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 반면 박변 일반 음점에 해당되는 술집 등이라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그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고 조례 폐지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술 먹고 등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전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술집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는 그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서 학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만? 전용공업지역만 학교 건축할 수 없다. 숙박시설 공부하셨습니까? 숙박시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게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지역이라는 말 공부하셨고 관광지와 관계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 그 별표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건축지 건축지 않은. 근데 이제 우린 공법 3주차 하셨는데 1주 2차는 제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해나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1주 2차는 대충 해도 어떻게든 문제 맞춰나가는데 오늘부터 진도 나간 것은 꼭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법 가락 넣으면 눈에서 피눈물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공법 가락이라면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도 나간 것은 힘드시더라도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유락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유락서를 만드는 곳이 만약 준공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 기환경 여기 기반설, 환경, 경관입니다. 만약 이 기반설 가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갑자기 이마트나 코스트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 있는 전면 도로만 왕복 4차선 도로 밖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라고 조건 붙여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합니다. 대신 면적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환경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만약 공공인 때는 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겠지만 민간은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받은 민간에게 조건부 허가 받은 민간에게 돈을 내게 하는데 그 돈을 뭐란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지방공사가 이행보증금 낸다 그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 현재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3만입니다. 5천은 2개 용도지역만 도시역에서는 보전녹지역 비도시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3만은 도시역에는 공업지역 비도시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일 때는 3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지역별 허가 기준이라는 말 찾으셨죠? 1번 시가용도라는 말 찾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뭐라 한다? 시가화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얘를 뭐란다? 자개생 유보 용도입니다. 반면 3번에 보전용도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보전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추천을 오시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생산 녹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를 보전 용도라 표현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용도지역 구분하게 되었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얘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 표현한다? 시가용도. 그리고 주상공은 개발 용도라고 하면 얘를 제외한 녹관, 농자는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그 비개발 용도 중에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개, 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사관리지역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유보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유보 용도에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보전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자개생을 제외한 녹관 농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오직 뭐만 강화. 그러면 우리 자개생의 생산 녹지 지역은 포함된다, 빠져 있다, 빠져 있습니다. 저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자개생일 때만 강화, 완화란 말 나와줘야 되고 보전 용도의 경우는 오직 강화만. 이 차이를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외우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면적 요건, 규모입니다. 미만일 것. 그리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세 번째, 기환경. 이 세 가지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면에 녹관 농자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자개생이고 오직 강화만 하는 것이 녹관 농자 중에 자개생을 뺀 나머지 용도일 때 오직 강화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보전 용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저 농림지역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은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 3만 미만. 그리고 이 농림지역의 건표는 얼마이다? 20. 용적률은 얼마이다? 80. 그러면 우리 왕복 2차선 도로, 아예 도로도 없습니다. 그냥 1차선 도로입니다. 그곳에 이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가 10,000제곱미터일 때 건표를 입주 적용하면 2,000평. 그리고 연면적 적용하게 되면 만평이라고 하면 2,000평. 그리고 80 적용하면 8,000평. 그러면 이 농림지역 만평에 이런 건물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건물 크기 작다, 크다? 아니, 대지가 만평이면 만평에 80% 적용해서 8,000 만들면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가 달랑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물 만들어지고 이런 건물 하나가 아니라 또 옆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곳 찾아가는 사람 참 많죠. 그리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 욕합니까? 아니, 남양시장 욕합니다. 그게 아니라 도로가 좁다고. 그러면 이런 곳에 그냥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기준대로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욕먹는 자는 특광시군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대지 면적 확보한다 할지라도 건폐료 용적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왜? 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분명 비개발 용도이지만 우리 평내옥평과 그리고 다산 지구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왕복 8차선이나 또는 고속화 도로를 뚫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거 지나가는 곳이 어디다? 자개생입니다. 만약 이런 도로가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곳이 자개생 유보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모두 완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개생의 경우는 기반설의 설치의 유무에 따라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데 저 자개생을 뺀 녹관 농자의 경우는 기존 기반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오직
강화만. 그래서 올해 시험에 생산 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강화 완화는 어디에서만 봐야 된다? 자, 개, 생. 그걸 유보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장관리방안 찾았습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공법에 행정계획 수립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딱 하나 예외가 얘입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니은번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게 된다고 하면 기억을 봐놓습니다. 특광시고는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두 줄 밑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부터 수립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얘만 임의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장관리 방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개발행 허가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관청인 허가권자가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은번 잠깐 보시게 되면 특광시구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그러면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는 주상공입니까? 녹간농자입니까? 녹간농자. 그래서 작년에 주구적 시험에 나오던데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신 올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는데 지금 성장관리방 수립하는 곳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상이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게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안 나올 텐데 모의고사에 나올 만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내용 찾으셨죠? 성장관리방안에는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기반설의 배치 규모. 앞서 지구단위계획이 봤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2.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의 필요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5개였지만 성장관리방안은 몇 개? 4개 지워버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워버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높이 제한이 있었죠. 지금 3번 끝에 보면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성장관리방안에는 높이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높이 제한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수사항이었는데 성장관리방안은 임의사항. 그리고 건축선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배영세건.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에 두 가지 형태입니다.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닌 것 찾으라고 해서 건축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의 필수사항이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높이.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 정도를 올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행보전금은 앞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발림도 관리구역 대충 하고 이번 기반설 부담구역부터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이 아마 쉽게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